1950년 여름,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벼랑 끝이었어요. 국토 90%가 넘어가고, 모두가 이건 졌다, 직감하던 그때,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희망이었죠. 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이 자료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지, 또 그 일이 다른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전쟁의 영웅 워커 대장의 리더십,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이 책의 지필계획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워커 장군과 김희진 회장,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단순히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월턴 워커 장군의 뭐랄까 전쟁 영웅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리더십이 빛났던 결정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Stand or Die, 그러니까 여기서 죽거나 지키거나 그 명령의 배경, 의미, 그리고 또 기동방어라는 전술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안타까운 워커 장군의 그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그분을 잊지 않고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보훈의 삶을 살아오신 김희진 회장님의 그 헌신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의 큰 축이에요. 이야, 46년? 네. 그래서 리더십, 기억, 희생, 보은 이런 키워드들이 막 얽혀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한 영웅 이야기를 넘어서 정말 극한 상황에서 리더가 보여줘야 할 게 뭔지, 그리고 한 개인이 기억을 지키고 헌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료 첫 부분 보면 1950년 7월 상황 묘사가 나오는데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개전 한 달 만에 국토 대부분이 넘어가고 임시 수도였던 대구까지 막 위협받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죠. 바로 그때 올턴 H. 워커 중장이 미 8군 사령관으로 딱 부임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분 텍사스 출신이고 기질이 아주 강인하고 체구는 작으셨대요. 그래서 별명이 꼬마 장군, 리틀 제너럴. 그런데도 아주 단호한 지휘관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조지 패턴 장군 밑에 있었어요. 기갑부대를 지휘하면서 후퇴는 없다. 이 공격 정신하고 기동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체득한 분이죠. 패튼 밑에 있었군요. 네. 근데 자료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워커 장군이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미군이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아서 이거 속빈 강정처럼 될 수 있다? 이른바 텅 빈 군대, 헐로아미 문제를 계속 경고해 왔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네요, 문제를. 그쵸. 근데 그 걱정이 바로 한국에서 끔찍한 현실이 된 거죠.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던 지휘관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딱 던져진 거네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료를 보면 워커 장군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 강조하나요?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이 딱 와서 보니까 뭐 끝없이 후퇴하고 있고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병사들은 뭐 어디까지 밀려나는 건지 그 공포 속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1950년 7월 29일 대구에 있는 회의실에서 휘하 지휘관들을 쫙 모아놓고 역사적인 연설이자 명령을 내립니다. There will be no more retreating. We are going to hold this line. 즉,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우리는 이 전선을 사수할 것이다. 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정말 핵심이죠. Stand or die. 여기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건 뭐 사령관 본인 목숨까지 건 서약이었어요. 계속 밀리기만 하던 부대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뭔가 비장함이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계속 후퇴만 하던 병사들한테 갑자기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사기가 더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그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극도의 피로, 공포 속에서 그 명령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자료는요, 그 명령이 오히려 심리적 방어선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해요. 심리적 방어선이요? 네. 계속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대신에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선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딱 제시해줬다는 거죠. 어디까지 후퇴해야 하나,
이게 아니라 어디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령관이 자기 목숨까지 걸었다는 그 진정성 있잖아요. 그게 병사들한테 전달되면서 아, 우리만 죽으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동질감, 그러면서 무너졌던 군기도 다시 잡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정신력만 강조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 역할까지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군도 당시 준비가 부족했고 북한군은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유명한 워커라인,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정신력만으로는 좀 힘들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워커 장군이 그냥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에요. 패턴 밑에서 배운 대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기동방어, 모바일 디펜스라는 건데요. 기동방어요? 네. 이 자료는 이 부분을 워커 리더십의 핵심 중 하나로 꼽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낙동강 방어선이 외곽선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안쪽 도로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걸 군사 용어로는 내부선 우위라고 하거든요. 네네. 워커는 바로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어느 한 지점을 막 집중 공격해서 뚫으려고 하면 비교적 짧은 내부 도로를 통해서 예비 병력을 거기로 아주 신속하게 투입해서 막아내는 방식이죠. 마치 여기저기 불 끌어다니는 소방수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방어선 전체의 병력을 얇게 쫙 펴놓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지점에 병력을 딱 집중시키는 방식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 소방수 전략, 실제로 효과를 봤던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료에 좀 나오나요? 아까 4대 격전지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소방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한 곳들이죠. 자료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다부동 전투입니다. 아, 다부동? 네, 여긴 정말 대구 바로 코앞이었고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국군 1사단이 정말 문자 그대로 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워커가 미 8군의 모든 화력을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B-29 폭격기 편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융단 폭격까지 했어요. 국군을 지원한 거죠. 와, 융단 폭격까지. 네, 단순한 화력 지원을 넘어서 국군과의 신뢰관계를 쌓은 게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쪽의 마산 전투예요. 마산이요? 네, 부산항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정말 최후의 보루였죠. 미 25사단이 여기서 정말 끈질기게 방어했는데 만약 여기가 뚫렸다면 보급로가 끊겨서 낙동강 전선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워커의 그 기동 방어 예비대가 여기에도 투입돼서 위기를 넘겼고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워커의 결단력과 기동 방어 전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일 텐데요. 바로 창녕 영산 전투, 흔히 낙동강 돌출부 낙동 보울주 전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는데 성공해서 방어선 아주 깊숙이 쐐기를 박은 그야말로 최대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때 워커가 메가더 사령부의 아주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었죠?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던 미 해병대 병력을 여기에 긴급 투입한 거죠. 와, 해병대를요?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반대가 심했죠. 근데 당신의 자료를 보면 그때 워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캔버스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 You can't paint a picture without a canvas. 캔버스가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린다. 네, 즉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인천 상륙 작전이고 뭐고 다 불가능해진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이 해병대가 정말 소방수처럼 투입돼서 그 뚫린 부분을 막고 전선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워커 장군의 그 군호, 통찰력과 실행력이 빛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대단한 판단이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천 전투입니다. 여기서는 국군이 주도적으로 반격에 성공해서 동부전선의 위협을 없앴는데요. 이때 워커는 국군 지휘관을 믿고 작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필요한 화력 지원에 집중했어요. 국군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 파리사례라고 자료는 평가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다부동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영산에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영촌에서는 또 믿어주고 이게 단순히 버텨라가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판단, 신뢰, 결단력이 다 어우러져서 그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인데
그 마지막이 너무나 허망했다고 자료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게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1950년 12월 23일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선이 다시 좀 어려워지던 시기였어요. 워커 장군이 자기 아들 샘 워커 대위가 은성 무공 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여식에 참석하려고 서울 북방 전선으로 가던 길이었죠. 아들이 훈장을 받는데 네, 장소는 서울 도봉동 지역,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의정부군 노회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도로 위에서 마주오던 국군 트럭하고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순직하게 됩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길에서요? 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노장이 전쟁터가 아닌 자기가 지켜낸 땅의 평범한 도로 위에서 생을 망함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그 사고 현장 근처에 이 모든 걸 본 젊은 한국군 병사가 있었다는 거. 그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거군요. 김희진 상사, 그분의 인생 항로가 그날 그 순간에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료는 김희진 회장님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은혜, 빚, 마지막으로 보훈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은혜, 빚, 보은. 네. 김 회장님은 이미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군의 많은 희생을 직접 보셨고 그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 즉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조국을 구한 영웅 워커 장군이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걸 바로 근처에서 목격하면서 그 은혜가 이제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느껴졌고 반드시 보훈해야 한다는 평생의 사명감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 계린의 마음에 국가적 영웅의 죽음이 정말 깊은 책임감으로 각인된 순간인 거죠. 시간이 흐르면 사실 영웅도 잊혀지기 마련인데 워커 장군의 희생도 점차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김희진 회장님은 그 기억을 혼자서 지켜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것도 무려 46년 동안이나요? 와, 자료 읽으면서 그 끈기, 그 헌신에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입니다. 전쟁 후에 사업가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사재를 털어서 1979년에 워커대장 기념 사업회를 만드세요. 사제를 터셔서 네. 그리고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잊혀졌던 워커 장군의 정확한 순직 위치를 찾는데 엄청난 집념을 보이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 그 호텔이 워커 장군 길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그 근처가 순직지라고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김 회장님이 미군 군사 자료, 당시 신문 기사, 생존자 증언 이런 걸 막 샅샅이 뒤져서요. 3년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실제 순직지가 도봉구 도봉동 596-5번지 일대라는 사실을 밝혀내십니다. 3년 5개월이나요. 와. 네, 그 과정에서 기념비 세울 부지 매입하고 이러느라 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으셨대요. 말 그대로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 고통도 물론 컸다고 하고요. 국가가 잊은 영웅을 개인이 온 삶을 바쳐 기억한 살아있는 보온의 상징. 자료에 나오는 이 표현이 정말 김희진 회장님의 삶을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신념이 이렇게까지 강하고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네. 근데 이 자료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워커 장군의 리더십을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미 육군의 공식 리더십 교리가 있는데 비, 노, 두 모델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비는 리더의 내면적 가치, 성품, 도덕적 용기 이런 걸 의미하고요. 노는 전문 지식, 상황 판단력, 전략적 통찰, 그리고 두는 결단력, 실행력, 부하들과의 소통 능력 이런 걸 뜻하거든요. Be no do. 존재, 통찰, 행동. 그렇죠. 워커 장군이 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예를 들어 스탠드 올 다이 선언할 때의 그 용기, 비, 기동방어 전략 세울 때의 통찰력, 노, 그리고 메가더 반대 무릅쓰고 해병대 투입했던 그 결단, 두, 이런 것들이 이 모델을 통해서 딱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단 군사 리더십뿐 아니라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두 영웅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 기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계속 전하려고 하는 그 워커대장 기념사업회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서도 자료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희진 회장님 개인의 헌신을 넘어서 이제 워커 장군의 리더십과 김 회장님의 그 보훈 정신을 역사 교육 자료로 만들고 기념시설은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 우호 증진의 상징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뭐랄까,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들이죠. 사실 이 책의 집필 계획 자체가 바로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한국전쟁의 영웅 워커대장의 리더십,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의 집필 계획안을 통해서 6.25 전쟁의 정말 가장 어두웠던 순간 대한민국을 구해낸 월턴 워커 장군의 리더십과 결단,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희생을 평생에 걸쳐서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했던 김희진 회장님의 그 숭고한 삶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그 절박한 외침과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그 굳은 맹세가 정말 시공간을 넘어서 교차하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정말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그 진심 어린 헌신이 역사의 중요한 기억을 어떻게 사라지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커 장군의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교본을, 또 김희진 회장님의 이야기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기억과 보훈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우리에게 딱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그냥 70여 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도움들, 그 은혜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뒤 세대한테는 어떤 가치를,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할까요? 네, 워커 장군이 지켜낸 그 자유의 무게, 그리고 김희진 회장님이 온 삶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그 기억의 무게, 이 두 가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지켜내야 할 낙동강 전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보답해야 할 보은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